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에서 오늘 1961년 펜데레츠케 히로시마와 레네의 안 마리앙바드입니다. 1961년에 독일 베를린에 동서를 나누는 장벽이 설치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네요. 1961년 폴란드 작곡가 크시토프 펜데레츠키가 작품 히로시마 희생자에게 바치는 비가를 초연합니다. 원래 제목은 연주 시간을 의미하는 8분 37초였다 하는데 52개 현악기로 공연장에서 연주된 음악의 분위기에 반응한 관객들의 표정을 보고 펜데레츠키가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작곡할 때 떠오른 음악적 영감이 실제로 오케스트라에 의해 구현되어 연주된 순간 온몸으로 전해진 감성이 울림에서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들을 연상하게 되었다는 펜데레츠키 본인의 사연 또한 바뀐 제목의 배경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펜데레츠키는 히로시마 시장에게 악보와 연주 녹음 테이프를 보내는데 곁들여 보낸 편지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히로시마 희생자들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며 히로시마가 선의의 사람들 사이에서 형제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내 깊은 신념을 이 비가가 표현하기를. 이 작품은 1964년 히로시마에서 연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희생자들에게 바치는 비가에는 대략 8분 37초 동안 이렇다 할 선율은 없고요. 다양한 음색들과 다양한 비트들이 다양한 효과들을 창출합니다. 다양한 음색들과 비트들이 마치 덩어리를 이루어 작용하는 효과들로 인해 펜데레츠키의 작품에 무언가 드라마틱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그로 인해 펜데레츠키가 히로시마 원폭의 현장을 떠올렸다는 사연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듯 싶고요. 같은 맥락에서 펜데레츠키의 작품들이 공포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사정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거리 보통 사람이 나로서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펜데레츠키의 음악을 일부러 찾아가 들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쉽지만 아직 그러네요. 펜데레츠키의 히로시마 희생자에게 바치는 비가와 관련해서 마음에 스치는 한 가지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라우션버그의 말,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소리와 관련해서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좋아하는 소리와 좋아하지 않는 소리가 있죠. 이 경험을 확대하면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을 특징 짓는 어떤 성향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출발점으로 저작거리의 온갖 소란스러움과 번다함에 접근하게 되면 현실 그 어딘가에 자잘한 다툼들에서 거대한 전쟁들이 또리를 틀고 있다는 생각이 이르게 되죠. 만일 나를 포함해서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희석시켜 나간다면 저작거리 세상을 지배하는 다툼이나 전쟁들에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펜데레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생각이 아마도 지나친 것이겠지만 어쨌든 히로시마 희생자에게 바치는 비가에 담겨 있는 펜데레츠키의 선한 마음을 믿고 싶다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으로서 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1961년 프랑스 영화 감독 알랭 레네가 영화 지난해 마리앙 바드에서를 발표합니다. 누보 로망의 작가 알랭 로브그리에가 시나리오를 쓰고요. 알랭 레네는 50년대 말 등장하는 프랑스의 이러이러한 일군의 젊은 감독들과 함께 프랑스 영화의 새로운 물결을 의미하는 누벨바그 영화 감독으로 분류되곤 하죠. 대체로 누벨바그의 감독들이 영화 세대를 특징 짓는 영화적 감각에서 새로움의 물결을 탔다면 알랭 레네의 작품에는 문학과 연극 그리고 미술의 조형적 성격이 두드러진 것 같아요.
알렉 레이네는 1959년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을 발표했는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도 누보 로망의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맡았습니다.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에게 레네의 영화 지난해 마리옹바드에서는 한마디로 다가가기가 절대 쉽지 않은 영화입니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조형미가 돋보였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솔직히 전체적으로 영화의 의미가 종잡기 어려웠으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남자와 두 여자 사이의 갈등 구조 자체가 신기루인 듯 애매모호해서 어쩌면 작품의 의도 자체가 신기루를 오브제화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자기적인 생각까지도 드니까요. 불현듯 1978년 시인 정현정이 펴낸 시집 나는 별아저씨에 실린 시 섬이 떠오릅니다. 시 전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예, 좋은 시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 막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뜬금없는 그런 생각인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영화를 만든 알렉 레네와 이 영화를 본 나 사이에 막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그런 대책 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알렉 레네의 영화를 보고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알렉 레네의 새로움은 중심, 즉 고정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들레즈의 말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누보 로망의 작가 알렉 로브그리에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소설과 영화는 그 성격이 다르잖아요. 영화의 경우 중심이 없이 연기하는 연기자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감독에게 의존하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독이 연출하는 그런 줄에 매달린 인형 같은 느낌을 주는 경향이 적어도 나에게는 있습니다. 산업적인 성격이 강한 스튜디오 제작 시스템에 종속된 그래서 구조적으로 역할이 분화되어 산업적 집단 작업의 결과물 정도로 취급되던 영화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화와 더불어 성장한 젊은 감독들에게는 자기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이 되어서 자신들의 개인적 스타일이 짙게 배어있는 작품들을 관객들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도 알렉 레네의 작업은 다른 누벨바그의 감독들과 비교해서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전통적 예술의 작가 개념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에게는 듭니다. 알렉 레네가 말년이 2012년에 발표한 영화 제목이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는 알렉 레네 영화에서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게 지금으로서는 솔직한 나의 심정입니다. 1961년 헝가리 태생 프랑스 미술가 니콜라 쇼페르는 벨기에 도시 리에주에 66개 회전거울과 120여 개의 다색 투광기를 가진 52m 높이의 철탑, 사이버네틱 탑을 설치합니다. 이 탑은 컴퓨터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서 탑 주변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조명 시스템과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움직임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수 있게 디자인된 그런 탑입니다. 한마디로 빛과 음악과 움직임의 종합예술로서 설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2016년에 새롭게 리노베이션 되어서 다시금 작동을 시작하고요. 1882년 자신의 고향인 헝가리 도시 콜로초에 세운 크로노스 8은 27m 높이로 2015년에 리노베이션 됩니다. 이렇게 셰페르의 사이버네틱 탑은 세상 이곳저곳에 세워져서 지금도 탑 주변의 환경에 따라 빛을 뿌리거나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에주의 사이버네틱 탑은 1998년 벨기에 역사문화유산으로 지정되죠. 1937년 엑스포지숑 인터내셔널 데자르 에데 테크니크 당나비 모델은 이런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는
테마가 현대적 삶에 있어 예술과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람회는 미술가로서 셰페르의 커리어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전시회를 계기로 기술과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된 셰페르는 미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이며 철학가인 노버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에 관한 서술을 접하게 됩니다. MIT 교수였던 위너는 1948년 사람의 신경작용을 전자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여 사이버네틱스라 이름 붙인 그런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생명체에게 구조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비생명체에게 접목시켜 적절한 선에서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끔 작용시키는 방법쯤으로 사이버네틱스를 그렇게 나는 이해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선이라 함은 비생명체에게 주어진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율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에서 1957년경까지 그가 공간 역동성이라 이름 붙인 주로 전기 동력원에 의한 기계적 장치에 의존하는 창조물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한 후 1957년경부터 셰페르는 빛 역동성, 그러니까 물질적 대상으로서 자신의 창조물에 적절하게 조건 지어진 시스템적 작용을 부여하는 그런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점차로 물질적 대상인 작품은 빛이나 소리, 온도나 습도 등의 외부적 조건에 따라 미리 부여된 프로그램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하며 반응하는 그런 시스템의 물질적, 비물질적 작용체가 됩니다. 그는 특히 공간, 시간, 빛, 소리, 기후 등의 5가지 외부적 조건들을 5가지 요소들의 네트워크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의 작업은 시간 역동성으로 진화하게 되고요. 그의 1961년 작품 사이버네틱 탑이 전형적인 시간 역동성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셰페르가 파리의 금융경제구역 라테팡스 구역을 염두에 두고 1970년 그 당시 7천만 프랑의 예산으로 350m에 가까운, 그러니까 에펠탑보다도 높은 철골탑으로 구상을 시작한 루미노 사이버네틱 탑의 실현은 적극적인 후원자였던 퐁피드 대통령의 사망과 오일 쇼크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불발됩니다. 만일 실현되었다면 탑 꼭대기에 설치된 15개의 투광기에서는 무려 2km에 달하는 높이로 빛을 뿌릴 수 있는, 빛과 소리와 움직임의 장관이 연출될 수 있는 셰페르의 일생일대의 역작이 되었을 것이겠고요. 식당, 방송국, 기상관측소, 사무실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라서 조각이 아니라 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셰페르는 물질적 대상인 자신의 작품만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들도 그때그때 변화하며 능동적으로 작품에 개입하게끔 작품을 구성합니다. 셰페르의 작업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는 그 대상이 생명체이든 비생명체이든 사전에 주어진 제어나 조절 등에 의한 조건들의 변수가 워낙 광범위해서 그 결과 도출되는 작용의 감성적 효과가 판에 박힌 듯 일률적이지 않다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술적 소통의 초월적 영역까지 포함한 가능성을 담보함입니다. 셰페르는 1968년 베니스 비엔날레 조각 부분에서 그랑프리를 받죠. 61년 셰페르는 벨기에 브뤼셀의 길이가 장장 1500m에 이르는 거대한 화면에 주변 공간과의 상호작용과 음악에 따라 변화하며 빛을 뿌리는, 그러니까 거대한 빛의 벽과 음악 무용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총체 예술을 지향하는 자신의 예술적 성향이 잘 드러나는 일대 장관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필립스사가 지원한 이 작업을 텔레 루미노스코프라 불렀다는데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과학기술과 전자공학적 과학기술과 다양한 예술 형식들이 결합된 이런 경향을 시네티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간접적인 자료이긴 해도 사이버네틱 도시에 대한 셰페르의 관심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됩니다. 셰페르의 1961년 사이버네틱 탑입니다. 밤이면 이렇게
인상적인 빛을 뿌리는 그런 탑이죠. 그리고 고향에 세운 크로노스 A탑이고요. 그리고 슈페르가 실현하지 못했던 파리에 세워지기로 디자인한 그런 멋진 거대한 철탑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